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시간은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수면 증상이나 궁금한 것들을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의 정기영 교수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뭐 많이 여러 번 다루기도 했었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제가 나온 이유는 제가 올 초에 그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책을 집필을 해서 출간을 하였는데, 그 책을 그 쓰여 있는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한번 요약을,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을 해드리고, 또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을 받고 답변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쓴 책이고요. 오늘 그 질문을 잘 하시고 또 열심히 참여하신 분 한 분을 선정하여서 제가 저자가 직접 사인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 하지불안 증후군 국제 그 학술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RLS 스터디 그룹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이사들이 있는데, 그 멤버 중에 제가 작년부터 참여를 해서 하지불안 증후군의 그 진단 기준이나 그다음에 국제 연구를 이제 같이 참여하고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이 어떤 질병인지 이 슬라이드 하나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영어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가 있는데, 영어로는 레스트리스 레그스 신드롬입니다. 레스트 하면 쉬는 거죠. 쉬는 건데, 레스 하면은 이제 그 부정 어죠. 그래서 다리가 쉬지 못하는 그런 증후군,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하지불안 증후군은 다리에 뭔가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매우 불편감을 느끼는 게 가장 핵심 증상입니다. 즉 그런데 이런 다리 불편한 증상이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니고, 움직일 때는 생기지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병의 영어 이름이 레스트리스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가만히 있을 때 증상이 생기는데, 이제 참지 못하고 움직이면 일시적으로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다리를 자꾸 움직이거나 또는 두드리거나, 또는 심지어는 이제 일어나서 돌아다녀야지 되고요. 이런 증상이 신기하게도 아침이나 낮에는 별로 거의 없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이제 밤에 시작되고, 그다음에 밤에 악화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증후군 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과 함께 밤에 잘 때 주기적으로 다리를 까딱까딱 움직이는 주기적 사지 움직임증이라는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 바로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증상이 뭐냐면 충동입니다. 충동인데, 이런 충동이 어떤 충동이냐면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에요. 가만히 두지를 못하고 움직여 줘야지 돼요. 움직이지 못하면 너무너무 불편하고, 결국은 그 불편감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움직여 줘야 되고, 또는 그냥 힘을 주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떨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돌아다녀야지 되고, 일어서야지 되고, 이런 것이 가장 핵심적인 증상입니다. 다리에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이제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오시는데, 실제로 자세히 물어보면 이 충동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하지불안 증후군을 비슷하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많은 그런 이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가장 이제 핵심적이고 가장 많은데, 그 외에도 다른 여타의 충동이 또 느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충동이냐면 이 소변 보고 싶은 충동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려고 이제 누웠을 때 저녁에 자기 한 1-2 시간 전부터 10 분, 15 분, 뭐 30분 간격으로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립니다. 가서 소변을 보면 찔끔 나오고 뭐 이렇게 별로 양도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시 그렇게 하고서 와서 자려고 하는데 이 또 소변을 보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그래서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일부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 중에서는 저녁에 아 먹고 싶은 충동을 계속 느낍니다. 그래서 별로 배가 고프지도 않고 그렇게 식욕이 땡기는 것도 아닌데 입에 자꾸 넣어야지 돼요. 그런 인제 분들이 있고요. 뭐 많지는 않지만 또 성적인 충동을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지불안 증후군은 다리의 불편함을 느끼고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인제 핵심이고 그거 플러스 뭐 소변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성적이라든가 또는 인제 자꾸 배가 아픈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부위에 충동이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는 다리 충동이 있으면서 플러스 이런 여타의 다른 충동들이 인제 동반될 수가 있고요. 아주 드물게는 다리 충동은 거의 없는데 다른 충동으로만 이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지은 님이 인제 질문을 하셨는데 "야간뇨가 있는데 이것도 하지불안 증후군일까요?" 했는데 아 전형적인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에서 느끼는 이 소변 방광의 충동은 자기 전에 누웠을 때 다리가 자꾸 움직이고 싶은 그 마음과 함께 그때 인제 소변을 보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고요. 밤에 깊은 잠이 들었다가 소변으로 깨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제 다른 원인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인제 임상 경험상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들은 일반인보다 더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연구하려고 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다른 뭐 방광의 원인이 없다든가 특히 수면 무호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면서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간다. 그러면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일 수도 있는데 이때 순수하게 야간뇨만 있고 다리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다른 충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리에 충동이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들은 다리가 불편한데 주로 인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지 쪽이죠. 근데 다리도 인제 종아리하고 허벅지 쪽에 있는데 어쨌든 이 허벅지, 종아리 쪽으로 다리가 불편해요. 그런데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주로 가장 흔한 부위는 인제 허벅지보다는 종아리 쪽이 좀 더 많고요. 그다음에 인제 허벅지가 그다음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발이나 발바닥 요런 데는 특이하게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특징이고요. 좌우 대칭인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어 가끔 드물게 한쪽으로만 다리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한쪽으로만 호소하는 경우에는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건 좀 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초기에는 주로 이 종아리하고 허벅지 쪽이 다리 쪽만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증상이 인제 심해지거나 악화되는 경우에 이렇게 팔 쪽으로 또는 몸통으로 심지어는 얼굴이나 이 두피 쪽으로 오는 아주 극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해지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은 다리에 주로 인제 불편감을 호소하고 좌우 대칭인 게 일반적이고 그러나 비대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심해지면 몸통과 상지로 확대되어 가는 특징을 보인다라는 것이 인제 일반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증상이 인제 밤에 주로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아무리 심해도 오전에는
극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초기에는 밤에만 나타나고요.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심해지면 초저녁, 그다음에 오후 늦게, 그다음에 오후 이른 오후 이렇게까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제 아주 더 심해지죠. 극히 심해지는 경우에는 아침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보시면은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들은 대체로 저녁에 잠들려고 누울 때쯤, 졸리려고 할 때쯤 나타나는데 대개 9시 에서 한 12시 그 사이에 이제 나타나고요. 이때부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집니다. 자지 않으면 점점점 심해지고요. 자면은 이제 그것을 증상을 못 느끼게 됩니다. 또 신기하게도. 그러나 아무리 심한 사람, 그래서 이제 밤을 자지 못하고 꼴딱 새우게 되는데 아무리 심한 분이라도 새벽 3시, 4시 정도 되면은 신기하게도 증상이 사라집니다. 즉, 이 하지불안 증후군은 우리 하루 일주기 중에서 특정한 시기에 나타나거나 악화가 되는데 그게 주로 밤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생체 시계와 연관된 어떤 병태 생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체 시계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보시면은 예를 들자면 천식이나 뇌경색은 새벽 3, 4시경에 주로 호발하고요. 그다음 심근경색이나 심장의 돌연, 심장마비는 아침에 일어나서 8시에서 12시 사이 그때 가장 흔합니다.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은 뭐 초저녁, 피부병도 마찬가지고 속쓰림, 여러분들 뭐 자다 속쓰림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십이장 궤양들은 잠들고 나서 한두 시간 지나서 군발성 도통 또는 군발 도통을 하는 것도 잠들고 나서 한두 시간 새벽 한 2시 이전에 이제 주로 나타나는 특정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불안 증후군은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 시작해서 가장 깊이 잠든 새벽 한 3, 4시 요 타이밍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증상의 심각도도 보면은 초저녁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때는 경미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한 12시나 한두 시경에 피크를 이루다가 그다음에 새벽 3, 4시 정도 되면 없어지고 이제 오전에는 신기하게도 증상이 이제 별로 없는 그런 이러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이제 24시간 주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뭔가 일주기 리듬과 연관돼 있는 그런 수면 장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다리 증상이 핵심이죠. 그죠? 말씀드렸죠?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핵심이고 그로 인해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면 심한 불쾌감, 불편감, 심지어는 통증 등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 증상인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는 경우는 이제 이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밤에 자기 전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려고 편하게 이제 잠을 자려고 누우는데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수면 장애가 생기고요. 잠을 이제 잠들기가 매우 어렵고 잠이 겨우 들어도 자주 깨고요. 그러기 때문에 밤새 어떤 분들은 또 밤새 돌아다녀야 되고 이러기 졸려 죽겠는데 돌아다녀야 되고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면 장애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증상이고 많은데요. 다리 증상이 100%라면 수면 장애는 한 90% 이상 나타납니다.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고 밤에 잘 때 다리를 까딱까딱 움직이는 그런 증상들. 이 두 가지 증상으로 주로 이제 병원에 오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주의력이나 기억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밤에 제대로 못 자고 또 낮에 못 자기 때문에 낮에 졸리고 피곤하고 그다음에 낮에도 이제 가만히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뭔가 정적인 어떤 활동을 할 때 그때 다리에 불편감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간 활동에 기능이 장애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밤에 못 자고 다리가 너무 불편하고 괴롭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다음에
자해 자살 사고가 일반인보다 한 3배 이상 높습니다. 다리를 끊어내고 싶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싶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치료해서 증상이 좀 많이 해소되는 걸 보면 저도 이제 보람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예. 그래서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들은 다리만 불편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다리 외에도 이런 수면 장애, 인지 장애, 정서 장애, 주관 활동 장애, 이로 인해서 삶의 질이 매우 심각하게 떨어지는 그런 이제 경우가 그런 질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뚝배기 님이 잠깐만요. 올려주시겠어요? 질문 좀. 예. 허벅지와 사타구니, 고환뼈뼈 화끈거리고, 이것도, 예, 이제 저런 분들이 아주 드물게 있어요. 뭐, 굉장히 이제, 괴로우시니까 조금, 예, 그런 부위인데도 이제 올려놓으셨는데, 예, 좋습니다. 저런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런데 순수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하게 그 부위만 그러고, 전형적인 다른 하지불안 증후군의 어떤 증상이 이제 없는 경우에는 진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몇 가지 보조적인 진단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도파민 치료에 대한 반응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낮에는 없고 밤에만 생기다든지, 그다음에 가만히 있을 때만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제 수면 다운 검사를 해서 주기적 사지 움직임증이 있다든지, 또는 그다음에 하지불안 증후군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뚝배기님 같은 그런 증상을 호소했고 다른 것들을 다 검사해서 원인을 찾지 못했을 때는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예,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그럼 하지불안 증후군의 이제 원인이 뭔지 한번 말씀드려 보면, 이제 원발성과 2차성으로 나눌 수가 있고, 2차성은 대개 철분 부족인 상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다시 원발성으로 넘어와서, 원발성 하지불안 증후군은, 원발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특별하게 뚜렷한 원인이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 눈에 딱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병태 생리만 어느 정도인지 알려져 있어요. 병태 생리라는 것은 뇌의 철분 부족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빈혈이 다른 거죠. 빈혈은 우리가 말초 혈액에서의 철분이 부족한 해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는 건데요.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들은 뇌의 철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빈혈이 아닌데도 빈혈은 아닙니다. 그래서 빈혈이 뇌의 철분 부족 이꼬로 빈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초 혈액의 철분은 충분한데 뇌로 가는 철분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뇌 안으로 철분이 이동해야지 되거든요. 말초에서 우리가 이제 위장에서 흡수된 철분이 말초 혈액에 머물다가 뇌로도 필요한 만큼 보내줘야 되는데, 뇌 안으로 철분이 이동이 안 되거나 또는 이용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뇌의 철분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뇌의 도파민, 글루타민, 아데노신 같은 여러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제 조절이 잘 안 돼서 이제 생기는 증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인도 상당히 강합니다. 가족력이 한 60% 이상 존재를 하고 있고, 이 하지불안 증후군에 딱 맞는 유전자가 발견된 건 아닌데, 근처의 유전자들이, 링크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거의 10개 이상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체 시계와 관련된 유전자, 그 다음에 철분 조절과 관련된 유전자, 그 다음에 염증 조절과 관련된 유전자,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이제 뇌가 발육하는데 관여하는,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들이 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핵심 유전자는 나오진 않았지만 관련 유전자들은 이제 다수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 철분이 핵심이라는 또 다른 증가는 2차성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빈혈이 아주 심한 경우, 빈혈이 심하면 당연히 뇌로 가는 철분도
철분도 적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임신은 이제 일시적인 빈혈이 생기는 경우이죠. 신부전, 만성 신부전 환자들도 대부분 철분이 결핍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하지불안증후군이 2차성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분이나 또는 도파민제를 작용을 방해하는 그런 약제들이 이제 2차성으로 하지불안증후군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불안증후군의 병태 생리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유전적 소인이 있어야지 안 되고요. 그런 사람한테서 뇌의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철분이 도파민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밝혀진 글루타메이트라는 것은 뇌에서 이런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뇌에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과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교묘하게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또 한쪽이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이게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데, 이 흥분성 물질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글루타메이트가 올라가 있고, 이 흥분성 물질과 함께 이게 올라가면은 아데노신이라는 게 이제 또 떨어지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데노신이 제가 순서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아데노신이 먼저 부족하게 되고 글루타메이트가 증가하고 도파민 이상을 초래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감각 증상과 운동 증상을 같이 일으킵니다. 감각 증상이란 것은 움직이고 싶은 충동,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불편한 감각을 이제 초래하고요. 운동 증상이라는 것은 그로 인해서 실제로 움직이거나 또는 주기적 사지 움직임은 잘 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이 흥분성 물질이 증가하기 때문에 과각성이 일어나서 밤에 잘 때 각성 상태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잠들기 어렵겠죠. 그래서 불면과 각성을 초래합니다. 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많이 우리가 낮에 계속 활동을 하게 되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점점점 쌓여서 밤에 잠이 오게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데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들은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의 작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각성이 이제 증가하고 그래서 불면과 각성을 이제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불안증후군은 감각 이상도 아니고 운동 이상도 아니고 감각 이상 네트워크 이상입니다. 그래서 감각과 운동이 동시에, 그래서 센서리 모터 네트워크의 디스오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각 기능과 운동 기능이 사실 맞물려 있고요. 이러한 맞물려 있는 그런 네트워크에 이상이 와서 두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뇌 철분이 부족하면 철분제를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음식으로도 충분할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뒤에 치료 부분에 대해서 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만 충분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다리가 저리면 하지불안증후군인가요? 라는 질문이 이제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다리에 불편한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하지불안증후군은 아닙니다. 맞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혼동되는, 사실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가장 많이 혼동되는 질환이 하지정맥류입니다. 예. 그래서 하지정맥류하고 하지불안증후군은 그러니까 다리 쪽에 증상이 생기고 주로 이제 종아리 쪽에 주로 생기는 거에서 상당히 유사한데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는 누우면은 증상이 심해져요. 생기거나 심해지는데, 하지정맥류는 가만히 서 있을 때 정맥이 피가 아래로 쏠리면서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건데, 이런 환자분들은 눕거나 다리를 들어주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개선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들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다리를 올리고 자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조금 편한 느낌을 받고 하거든요.
이제 근데 그거하고 하지정맥류 환자들이 이제 다리가 올리는 거하고 다르고요.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는 또 다리가 붓지를 않습니다.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다리가 땡땡 붓고 또 정맥이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척추 질환이나 말초신경 질환이 주로 이제 다리 쪽으로 증상이 오는 경우에 하지 불안 증후군가 이제 혼동될 수가 있고요. 특히 또 이런 분들이 움직이면 또 좋아진다고 하는, 못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좀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척추 질환이나 말초신경 질환은 이런 신경의 패턴을 따라서 증상이 그 분포가 나타나고요. 하지 불안 증후군은 하지 밑으로 딱 아래로 다 나오는데 척추나 말초신경은 이런 이 신경의 어떤 분포 패턴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고 감각 증상이 이제 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는 운동 뭐 근육에 힘이 빠질 수도 있고 하는데 하지 불안 증후군은 이런 감각 자체는 정상이에요. 그리고 근육에 힘이 빠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경에 손상을 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쥐를 나는 분들이 많죠. 여성에서도 많고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노인분들한테 자다가 다리를 움직이거나 또는 기지개를 켜다가 쥐 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운동하다가 준비 운동 안 하고서 운동하다가 근육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굉장히 이제 통증을 호소하는 그것은 하지 불안 증후군은 많이 오해를 역시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야간 다리 경련은 자다가 깊은 잠 자다가 또는 새벽에 많이 나고요. 자기 전에는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쥐 여러분들 한 번씩 나봤잖아요. 짧게 단발마로 납니다. 그냥 뭐 수초 동안 한 번, 또는 길어봤자 수십 초죠. 하지 불안 증후군은 밤새도록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또는 청소년들한테서 하지 불안 증후군이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으면 막 다리가 불편해서 막 움직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막 심지어는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 보이고 부산해 보이죠. 그래서 ADHD로 많이 오인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킨슨 아까 파킨슨 관련해서 질문이 올라왔는데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아이고 제가 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나요? 그러면 이제 치료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약물 치료는 당연히 의사들이 이제 하는 건데 하지 불안 증후군은 약물만 치료만으로는 해결이 다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약물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하고 마찬가지로 이 뒤에 나오겠지만 평생 관리하고 조절해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첫 번째로 악화시키거나 유발되는 요인을 확인하고 그것을 피하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하지 않고 약만 먹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 음주입니다. 술 먹으면은 당일날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날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일날은 술 먹고 골아 떨어져서 잘 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러는 경우도 있고 술을 뭐 굉장히 많이 먹은 경우는 그렇지만 이제 적당히 먹은 경우는 이제 그날 더 힘들 수가 있고요. 대개는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까지 힘들어집니다. 매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낮에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제 저녁에 과식한 경우에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별로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 운동 부족인 이런 경우에 이제 당연히 저녁 먹고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만 보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녁 먹고 산책하거나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이 오지 않는데 일찍 누워서 뭐 이제 유튜브를 넷플릭스를 보거나 또는 뭐 책을 보기도 하고 뭐 누워서 많이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당연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분들은 잘 때만 누우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졸려서 딱 누우면 바로 잘 수 있을 때만 누워야지만 효과적으로 증상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패턴이 매우 불규칙한 그런 분들, 스케마스키가 불규칙하면은 하지 불안 증후군은 특정한 시간대 아까 생긴다 그랬죠. 그게 왔다 갔다 하면 생체 리듬이 깨지기 시작하면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운동은 어느 정도 강도의 운동은 이제 도움이 되는데 아주 고강도의 운동은 하지불안 증후군을 매우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강도의 뭐 근력 운동은 괜찮고요. 유산소 운동은 대체로 다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칭이 이제 자기 전에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마사지나 냉온 찜질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은 많이 연구된 바는 아니고요. 제 임상 경험상 환자분들이 왔을 때 본인만의 이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노하우가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하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환자분들한테도 이제 권해 보기도 하는데 주물러 주면 당연히, 그래서 마사지 기계를 사다 놓고 다리에다가 밤새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기계가 개발된 것도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냉찜이 도움이 되는 환자가 있고요. 온찜질이 도움이 되는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것을 좀 찾으면 좋은데 뭐 되게 일시적인 경우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렇게 청명하고 화창한 날은 그 맑은 날은 굉장히 좋고요. 오늘처럼 막 비가 올 것 같고 막 무덕지근하고 후덕지근한 이런 날은 매우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네, 뭐 눈이 막 오려고 하늘이 잔뜩 찌뿌둥한, 요컨대 저기압인 날은 상당히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 날씨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여성들인 경우 얼경 주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얼경 시작하기 직전 꼭, 그래서 얼경 전 증후군과 상당히 유사하기도 하고요.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분들이 얼경 전 증후군이 이제 다른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좀 많고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그때 또 특별하게 이제 치료를 하게 이제 또 처방을 해주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는 뭐 간단히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철분제가 있고요, 도파민 작용제, 그다음에 항경련제, 칼슘 채널 차단되는데 항경련제 계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주 극심한 경우에 쓸 수 있는 아편양 제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경구용 철분제 먹으면 어떠냐? 네,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효과가 나오기까지 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또 철분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빨리 조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사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요게 최근에 미국에서 작년에 미국 FDA에 승인받은 하지불안 증후군 치료제인데 신경 자극 치료술입니다. 여기 무릎 밑으로 가는 이 경골 신경이 있는데 이 경골 신경을 전기로, 굉장히 고주파의 전기로 자극을 강하게 한 30분 정도 자극을 주게 되면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이 좋아졌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고,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은 치료 기기이고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되지는 않았는데 뭐 도입이 된다면 이제 뭐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치료 기기가 있고, 또 예전에 제가 연구한 것은 뇌에다 자극하는 신경 조절 치료법을 해보았는데 효과가 좀 만족스럽게 나오지는 않아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분들이,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까 합니다. 예,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약 먹고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좋아하세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있다, 한 3, 4개월 지나면 요즘은 어떠세요? 그러면 교수님 하나도 안 나요. 뭐 똑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세히 물어보면 처음에 병원에 오셨을 때 증상을 10점이라 한다면 한 3, 4점 정도 되거든요. 또 심한 분들은 좀 더 좋아진 분들은 뭐 1, 2점 정도 되는데 100% 없어지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이제 한 5점 미만이면
훨씬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편안하고 생활하기가 좋고 불편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끊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완치되는 약제나 치료법은 없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보여준 신경자극 치료술도 증상만 좋게 해주는 약제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다. 그나마 근본적인 치료제에 가까운 것은 철분 치료인데, 철분 치료에 100%다 듣는 게 아니에요. 10명 중에 한 서너 명 정도만 듣고요. 한 서너 명 정도는 전혀 또 효과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고, 그럼 그게 무슨 치료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고혈압이나 당뇨가 그러면 치료인가요? 조절인가요? 치료가 안 되는 건가요? 네, 치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평생토록 조절을 하는 거죠. 고혈압 약제도 마찬가지고 당뇨 약제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근치되는 치료가 되는 만성 질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뭐 편두통도 그렇고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장 질환. 우리가 그런데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 그걸 이제 치료하지 않게 되면 또 다른 합병증, 심혈관과의 합병증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치료보다는 조절,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치료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면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성적이고 경과가 아주 다양하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아주 좋으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약을 뭐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좋아하신 분들은 그럼 잠깐 약을 줄여도 되고, 또는 이제 필요시에만 먹는 쪽으로 간헐적으로 복용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바꿨다가 또 다시 심해지면, 다시 이렇게 증상이 슬금슬금 올라와서 심해지면 그때 또 다시 또 썼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증상이 없는데도 무조건 먹을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방약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뭐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효과가 처음부터 아예 없는 분들, 이런 경우는 사실은 하지불안 증후군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지 되고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악화 요인, 뭐 술 많이 드시고 생활 불규칙하고, 또는 어떤 경우는 감기약 같은 거 먹어서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자체가 저녁 먹고 이제 누워서 테레비 보거나 휴식 취하거나 이런 경우, 약을 아무리 먹어도 제가 소용없다고 그랬죠. 약을 잘 먹고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약을 최저 용량으로 먹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약을 먹고 취침 2시간 전에,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약을 먹어야 되는데, 잠들기 직전에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 먹고 효과가 나는 데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러면 자려고 딱 누웠는데 바로 잠이 안 오죠. 그러니까 약 먹고 바로 누웠어요. 그러면 약효가 날 때까지는 다리 증상을 느끼게 되고, 그럼으로써 전혀 효과가 없다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용 시각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철분이 이제 뚝 떨어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약효가 이제 안 듣기 시작합니다. 약발이 안 듣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라든가, 또는 이제 점점점 심해져서, 그러니까 증강 현상이라고 해서 약을 용량을 올리면 올릴수록 오히려 역효과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약을 먹으면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증상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고,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그런 것들을 잘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혈압이나 당뇨와 똑같이 본인의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본인한테 있는 악화 요인을 찾아서 그런 패턴을 잘 파악하고 피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와요. 이러신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브라인 증후군 치료제는 수면제가 아닙니다. 잠을 도와주는 약이 전혀 아니에요. 예,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어 대부분 와서 "잠이 안 와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다리 증상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다리 증상이 심해서 잠이 안 온 경우가 있고 다리 증상은 없는데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브라인 증후군 약 치료제는 다리 증상을 좋게 해 주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다리 증상이 있어서 이로 인해서 잠을 못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브라인 증후군 치료제는 다리만은 좋게 해 주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수면 증상을 좋게 해 주는 수면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다리 증상은 없는데 잠을 못 자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불면증이 같이 동반돼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불면증을 같이 조절을 해 줘야 되고요. 그런데 인제 본격적인 불면증보다는 생활 패턴이 예를 들자면 인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하지브라인 증후군 환자들이 이상하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새벽 2 시, 3 시에 잠드는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12 시나 뭐 또는 심지어 10 시에 자려고 누우시면 당연히 새벽 2-3 시까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약을 먹었으니 다리 증상은 없고요. 근데 새벽 2 시까지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니까 불면증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어 불면증이 아니라 생체 시계가 늦어진 거기 때문에 약효가 없는 게 아니라 약효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리 증상은 못 느끼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는 잠을 못 자는 원인을 찾아보고 그것을 교정해 줘야지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된 분들은 자다 자주 깨겠죠. 수면 무호흡증이 교정이 안 되신 분들은. 그 경우에도 다리 증상은 없는데 잠을 자꾸 설치고 자주 깨게 되니까 그 경우에도 당연히 원인적 치료를 같이 교정을 해 줘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괜찮은데 잠을 못 잔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원인이 없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어떤 분이 질문을 해 주셨죠. 이런 질문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도파민제가 원래 파킨슨병 치료제로 나온 거거든요. 그것을 하지브라인 증후군에 듣기 때문에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약국에 가면은 약사분들이 이거 파킨슨병 약이니까요." 뭐 하면서 이렇게 인제 약에 대한 뭐 복용법이나 그다음에 부작용을 설명을 해 주는데 하지브라인 증후군에서도 당연히 적용성으로 쓸 수 있는 약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거나 또는 어떤 분들은 그 약전에 인제 파킨슨병 치료제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거 파킨슨병 치료제인데 왜 나한테 처방해 주신 거야?" 하면서 그리고 "아우 나 파킨슨병 아닌데 기분 나빠서 안 먹을래." 하고서 먹다가 때려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으세요. 예, 안타깝게. 아 예, 파킨슨병에 쓰는 치료제 맞지만 하지브라인 증후군에도 쓰는 약입니다. 근본적인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파킨슨병과 하지브라인 증후군 둘 다 도파민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파킨슨병은 도파민 신경이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죽는 병이 사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도파민 생산이 점점점 감소됩니다. 한마디로 공장 문을 닫는 거예요. 하지브라인 증후군은 도파민 뉴런은 멀쩡해요. 정상이고 오히려 도파민 생산이 오히려 더 높아진다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많은데 제때제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 조절 장애입니다. 그래서 공장은 가동하고 있으나 생산량이 그러니까 필요할 때 생산이 돼야 되고 필요 없을 때 생산 안 해 줘야 되는데 하지브라인 증후군 환자들은 필요할 때는 생산이 적어지고요. 필요 없을 때 생산이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어 하지브라인 증후군 도파민 제제를 먹는다고 해서 파킨슨병이 절대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질문 또 많이 하십니다.
혈액순환 병 아니세요? 다리에 혈액순환 안 돼가지고 다리가 저리저리하고 그런다던데. 그래서 심지어는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는 그 비타민 선전 많이 하죠. 센 머시기 하고, 무슨 발, 그거 막 또 사먹는 분도 많으시고요. 마그네슘 또 엄청 사드십니다. 그 엉뚱님이 질문하셨듯이, 아니군요. 근육이 찌릿찌릿, 저런 증상을 이렇게 호소하시면서 혈액순환 장애 아니냐고 많이 호소하시고요. 그럼 마그네슘 드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이 그림 제가 다시 가져왔죠. 뇌 철분이 부족한 거예요. 혈액순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그네슘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런 걸 먹어서 해로울 건 없지만 하지불안 증후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철분 주사 맞으러 왔어요. 무조건 철분 주사 놔주세요. 이제 예, 유튜브에서 뭐 저도 이제 강의도 했고, 예, 철분 주사가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철분 주사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철분 주사를 맞았을 때 한 최대 3분의 2 정도만 호전을 보여요.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아무리 뭐 철분을 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철분 주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철분이 낮은데 그 중에서도 페리틴,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은 이제 빈혈의 지표고요. 우리가 하지불안 증후군에서 주요하게 보는 철분의 지표는 페리틴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 페리틴 수치가 낮은데 낮아도 아주 낮은 사람, 대개 한 20 미만 정도로 낮은 사람이고, 그 낮닥에서 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젊은 여성인 경우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수치, 뭐 최대한 제 연구에 의하면 한 67%에서 이제 호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철분 주사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한 반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도움이 되고요. 수치가 아주 낮으면서 젊은 여성인 경우에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의암으로 이제 위절제술을 받았거나 어떤 원인으로 위절제술을 받은 경우에 철분 수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철분 주사를 맞았을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 주사가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또는 증강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제 쓸 때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하지불안 증후군은 인구의 한 5%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질병입니다. 여성에서 남성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인 경우에는 인구의 한 7, 8% 정도, 남자는 인구의 한 3, 4% 정도 되고요. 전 연령에서 다 나타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 이제 많이 나타나고 나이 들수록 점점 증가를 하고요. 움직이고 싶은 충동, 그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리가 불편하고 밤에 악화가 되기 때문에 불면 증상이 90% 이상 동반이 되고요. 우울감, 불안, 자살 사고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많이 이제 보듬고 있고요. 약물 치료로 철분이 이제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고 도파민, 항경련제, 마약성 진통제 등이 있고요. 그렇지만 환자분 입장에서는 자기 관리가 중요한데 수면 위생 잘 취하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패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자극술이 이제 도입이 되면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이제 일부 환자에서는 인지행동요법 같은 치료법도 이제 도움이 이제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덧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한번 책이 어디 갔냐? 예. 오늘 제 질문을 잘 참여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마 PD님이 좀 골라주시면 제가 SH님이 질문을 잘 참여해 주셨다고 우리 PD님이 그래 주셔서 선정을 해서 제 사인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사인의 날짜가 제가 잘못 써서 9월 20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내일 발송이 될 거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 싶고요. 아마 받으신 분은 그 온라인 서점에 리뷰도 올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또 많은 질문이 올라오셨지만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또 하지브라 증후군에 대해서 또 자세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